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새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당국의 연이은 구두 개입에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서 원화 평가절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야당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은 경기 침체에 주로 쓰는 대책인데 지금은 특정 계층에 집중한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 조국혁신당 김준영 당선인과 함께 당면 정치 현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로 직회부했어요. 네, 어제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법안은 모두 5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으로 쟁점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곡관리법은 앞서서 지난해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취임 뒤에 처음으로 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남는 쌀을 모두 사들여야 하는 강제 매수법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부권을 좀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 민주당이 직회부를 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좀 어떻게 이 법안을 좀 바꿨냐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를 해서 이곳에서 심의를 거쳐서 초과 생산량의 기준과 매입 여부를 좀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들이 사실상 이번에 좀 많이 완화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죠. 네,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날치기 처리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남는 쌀을 강제 매수하는 조항도 다시 들어갔다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의 역시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다음 달 국회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22대 국회도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이 과반 의석이 결정이 된 상황이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 이후 새 참모진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신임 비서실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죠? 네,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이 비서실장 인선부터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 측은 인사 잡음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 인선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서실장과 함께 정무수석 교체도 최우선으로 이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신임 정무수석을 실장급으로 이른바 이 체급을 올리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거대 야당과의 소통이 좀 특히나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정무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일부 인사들에게 정무수석에 대한 의사까지, 정무수석을 할 의사가 있느냐까지도 함께 타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두 사람 회동이 어제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홍 시장은 지난 16일에 이 서울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좀 지금 때가 때다 보니까 인선에 관한 얘기가 좀 집중적으로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또 차기 비서실장 후보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측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지금 또 계속 이 총리 후보로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여전히 좀 계속 거론이 되는 걸로 봐서 유력한 후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인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번엔 술자리 시점으로 7월 3일을 지목했는데 검찰이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 부지사 측이 7월 3일을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출정 일지를 보면 이 전 부지사는 이 해당 시점에 이미 검사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점을 계속 좀 번복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지난해 6월 중순경이라고 하더니 이후에 6월 30일쯤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이 7월 3일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음주 시간이 오후 5시 이후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이 정면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교도관 출정 기록을 공개하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좀 보면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조사실을 마치고 검사실을 떠나서 구치감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는 전혀 다른 동선인데요.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앞서서 지목했던 시점의 자료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 이틀 모두 이 오후 5시 15분쯤에는 이 구치소로 출발을 한 걸로 기록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항의 방문했죠. 네, 민주당은 어제 이 수원지검과 이 대검찰청을 좀 잇따라 찾아가서 진상 규명을 촉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오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술자리 회유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찰이 문을 닫아야 할 사안이라고 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기록까지도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재차 좀 밝혔습니다. 네. 황사가 계속되면서 대기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황사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은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심장 쇼크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사실 뭐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공기질이 안 좋으면 마스크를 쓰는 게 사실 좀 제일 효과적일 텐데 앵커께서 요즘에 좀 마스크 쓰시나요? 어떠세요? 좀 웬만하면 씁니다. 공중 모이는 장소 더더욱 쓰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사실 저도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제가 겁이 많아요. 저도 좀 사실 그렇게 쓰는 게 당연히 맞는데 좀 날도 더워지고 저는 또 아이랑 좀 있다 보면 너무 정신이 없고 하니까 모르겠다 이러면 사실 좀 저도 좀 거추장스러워서 좀 최근에 사실 안 썼습니다. 근데 네네. 이 연구 결과를 좀 보고 좀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좀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연구팀이 심근경색 환자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증상 발생 이전에 이 1년 동안 노출된 대기 오염 물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 수치가 1 올라갈 때 이 심근경색 때문에 심장 쇼크가 발생할 위험이 3.3% 높아졌고 특히 이 미세먼지 주요 물질인 아황산 가스만 놓고 보면 10.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기간 미세먼지를 이 매우 나쁨 수준에 노출이 되면 보통일 때와 비교해서 심장 쇼크의 위험이 최소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 쇼크와 이 미세먼지의 관련성이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뭐 당연히 좀 뭐 그렇게 쉬어야겠지만 외출을 가급적 좀 자제하시고 마스크 저처럼 안 쓰지 마시고 꼭 좀 쓰셔야겠습니다. 네. 자, 서울 강남의 놀이학교에 1년치 교습비를 미리 냈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운영이 중단돼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부모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일단은 뭐 8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이 문제의 놀이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놀이학교 측이 이 교습비 할인 행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인데 1년치 미리 내면 할인해 준다고 했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돈을 냈는데 2천만 원까지 낸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달리 놀이학교는 학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납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악용된 것 같습니다. 이 교습비가 놀이학교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폐원 공지 뒤에 이사장은 지금 잠적을 한 상태인데요. 피해 학부모는 모두 80여 명이고 피해 금액 수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모 측은 놀이학교 측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뭐 살면서 이런 뭐 헬스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선납하면 뭐 할인해 준다 이런 거 많이 보실 텐데 네네. 뭐 저도 사실
좀 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만약의 경우를 또 한 번 생각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선납할림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어제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와 억대 돈거래를 했던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을 압수수색했어요. 네, 이 앞서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이 김만배 씨의 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동료 언론인들과의 금전 거래 내역이 앞서서 포착이 됐었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3개월 만에 거래 내역에 오른 한겨레 신문, 중앙일보, 또 한국일보 전직 간부까지 이 3명을 이 배임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 한겨레 신문 간부였던 A 씨는 김만배 씨와 9억 원을, 이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는 김만배 씨와 1억 9천만 원을, 또 한국일보 간부였던 C 씨는 이 김 씨와 이 1억 원을 각각 거래한 걸로 이미 확인이 됐죠. 개인적인 거래라고 했지만은 이 소속 언론사들은 지난해 1월에 해고와 이 사표 수리 등 절차를 밟고 사과문 발표까지도 했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품 수수 경위와 청탁 여부까지 이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를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1분입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현재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요. 중부지방은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때문에 오늘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고 경상남북도는 오전까지 매우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6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더 올라서 덥겠습니다. 부산 23도, 서울 24도, 대전, 광주 26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7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비룡분기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후로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먼저 남양주에서 상일 사이와 또 하남분기점에서 광암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송파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판교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성남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남해 제2지선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 낙동강교 부근 3,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행주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1, 2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가양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번 4.10 총선 당선인들 가운데 주목받는 젊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90년대생으로 지역구 의원이 된 국민의힘 최연소 당선인, 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김용태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천 가평 지역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포천이 고향이고요. 포천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릴 적을 보냈던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선거를 치렀고요. 지금 포천에 한 선단동이라는 곳에서 영농 폐기물 수거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과 함께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라디오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김용태 당선인께서는 90년대생 MG 국회의원으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젊은 정치인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계속 줄을 서야만 한다. 권력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이 구조를 깨야 한다.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천 받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략 공천이라든지 단수 공천이라는 물론 이러한 공천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한 이름으로 사실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좀 잘 보이려고 했던 사람들 공천해 왔던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보다는 권력자를 대변하고 공천받고 이러한 구조에 계속 순응해 왔던 것이 과거이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제가 그래도 이번에 포천 가평 지역에서 경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오자 경선 그리고 결선 경선을 통해서 시민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왔는데요. 많은 후배 정치인들 또 젊은 정치인들에게 이러한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이 과정이 좀 좋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용태 당선인은 최고위원 시절부터 국민의힘 내에서 쓴소리, 비판 아끼지 않는 정치인으로 이제 주목받았고요. 대표적인 비윤 인사로도 꼽혀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스탠스는 유지하실 건가요?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당 내 야당인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당 소속이고요. 저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이 잘 존재해야만 저희가 수도권 정당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번 대선 지선에서도 수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또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 때로는 대통령께 또 권력자를 향해서 잘 전달할 수 있고 이래야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여당은 자정작용할 수 있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2년 동안 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을 좀 여당의 공간 범위를 좀 넓혀가고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용태 당선인의 당을 향한 직설은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발언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대립적이고 갈등적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정치인들 아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을 위한 쓴소리의 전제 조건은 결과적으로 당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쓴소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을 위해서 정말 당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쓴소리가 있고 자기 정치를 위한 또 쓴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와 전자의 차이는 아마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그 경계선에서 제가 또 당을 위해서 또 대통령의 더 많은 국민들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는 초선들이 너무 당 지도부 눈치만 본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할게요. 윤상현 의원이 192석을 거야에 갖다 바치고도 이렇게 한가한가 당 지도부를 폭파하고 싶다. 이런 좀 표현이 거칠긴 한데 너무 지금 처절한 반성이나 이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 같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만큼 윤상현 의원께서는 이제 저희가 수도권에서 3번의 선거 연속해서 총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저희가 첫 번째 당선인 총회를 했습니다만 많은 당선인들이 저희가 이번엔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갖고 계셨고요. 저희가 총선 백서를 작성해서 왜 이렇게 3번의 연속 동안 졌는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성찰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다음번 총선에서도 수도권에서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위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당선자 총회가 있고요. 저희가 당선인들끼리 계속 모임을 가져서 이러한 원인을 찾고 정말 처절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임 얘기하셨는데 도봉갑에서 당선된 30대 김재섭 당선인 같은 분하고 초재선 의원 모임 구성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그 모임은 사실 수단 공부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각 섹션별, 각 영역별 이제 공부하고 또 사업하는 분야,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듣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공부하고 해서 국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입니다. 네, 공부 모임에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니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앞장서서 젊은 의원들이 좀 변화를 주도한다 그럴까요? 치고 나가거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좀 바랄 텐데 어떤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보세요? 여당에?
저는 정치의 기능을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1대에서 서로를 악마화하고 대화 자체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진영 간 대결도 굉장히 셌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반사 이익만 좀 취했던 것이 있던 것 같고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좀 정치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똘르랑스입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를 그 속에서 상대와 대화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좁혀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고 또 특히 저희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이나 저희 국민의힘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하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기능 강화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뭐 2조 심판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뭐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책 기능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돼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또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있더라고요. 저 동의하고요. 저희가 네네. 선거 기간 저도 유세를 했지만 국민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다. 순댓국 한 그릇에 10,000원대가 말이 되냐.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러한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고 또 물가에 대한 안정을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 중심의 선거가 더 있었더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원인을 하나 찾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민생을 중심으로 하고 실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께 많이 소통하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의원들 모임을 하는데 또 대부분이 이제 비윤계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비윤계 세력 다지기다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는 프레임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지금 뭐 당의 친윤이다 비윤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총선 패배, 그러니까 국민들께 선택받지 못했던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뭐 개파라든지 이걸 나누는 것은 그리고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백서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총선 참패 원인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총선 참패 원인 한마디로 뭡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주셨던 배경에는 정말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과정에서 국민들께 처음 윤석열 정부를 뽑았을 때 그 공정함에 대한 생각과 지금이 좀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공정함을 그리고 정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글쎄요, 많은 국민들께서 다음번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 또 질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또 저희 국민의힘도 이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데 법치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지만 다음번 선거에서 국민들과 또 이 여당이 말하는 정책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 2024년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이제 참석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제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준다면 짧게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룰을 지금 현재는 당원 100%인데 당원 100%로 치르자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다 이것은 민심을 반영해서 민심 반영, 여론조사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앞으로 저희가 당선인 총회라든지 이제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가 꾸려진다든지 아니면 전준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총리 후보로 김한길 대통합위원장,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 당선인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자리에 누구를 추천할 만한 사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무총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분이 국무총리로 저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비서실장은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분, 저는 이러한 분들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과 국민 간에 뭔가 여론을 전달하는 그 창구가
벽이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왜곡해서 전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저희가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어렵다라고 인지하셨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나 이제 권력자 주변에는 반대로 생각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처럼 국민과 대통령 생각이 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여론을 대통령께 잘 여과 없이 왜곡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이 또 전제 조건은 대통령하고 또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 오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이러한 과정들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기용 검토설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정체성 문제 들고 나왔고 야권은 민심 떠보기 심지어는 이제 야권 파괴 공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라는 것이 상상력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 상상력에 기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이 인선 담당자분들이 고민하셨던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 과정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저는 협치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모실 때도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이라든지 가치가 동의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가치를 중심으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야지 그러한 가치조차 부정하고 하는 분들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영수회담과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께서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조국 이준석 대표까지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가령 의료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러한 과제들은 야당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도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 만나셔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아마 국민들께서 원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야당 대표와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1당 대표든 다른 당 대표든 교섭단체든 이런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자주 만나셔서 이야기를 들은다면 더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 방향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말인데요. 김 당선인께서는 이른바 천하용인 멤버였지만 국민의힘 공천받으면서 이준석 대표 그룹과는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좀 어색하진 않았는지 연락하고 지내세요? 예, 당선된 이후에 축하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혁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국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방향 안에서 경쟁하고 소통해 나가고 또 지금 국제적으로도 위기고 대한민국도 지금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론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혁신 경쟁 관계 만들어야 한다. 좋은 얘기 하셨고요.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후폭풍 수습하기 위해 새 지도부 꾸리게 이제 나설 채비입니다. 여권 내부에선 나경원, 안철수 등등, 김태호 등등 인사들의 중진들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 같은 젊은 층이 이제 지도부에 또 입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당하고 좀 얘기를 나눈 게 있는지 본인이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치가 사실의 영역이기보다 인지의 영역으로 많이 평가가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물이라는 것이 바뀐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쇄신하는구나 이런 것을 체감하기가 더 좋으시니까 아마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지금 지역구에서 포천가평에서 당선된 사람으로서 지역구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약속에 좀 집중하고 싶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또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일꾼으로서의 역할에 좀 더 치중하고 싶다. 국회 초반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네. 민주당이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본회의 열어서 이제 특검법 처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상병 특검법 처리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정말 억울하게 죽은 이 분 용사에 대해서 진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러한 죽음이 정말 재발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원인을 분석하고 여기에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이런 것을 밝혀내서 정말 저희가 법적인 처벌이 많이 있다면 받아야 하겠다는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수처의 수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또 힘을 실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지금 공수처장이라든지 공수처의 몇몇 그 고위직 인사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당이 이 공수처 수사의 진정성을 좀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분들을 빨리 임명해서 공수처가 더 힘을 실어줘서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가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이번에 꼭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 그것이 곧 총선 민심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민주당이 가져가려면 국회의장은 여당에 넘기셔야 하겠죠. 네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걸 다 가지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보복 정치하고 복수 정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요.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여야가 이렇게 각각 가져가면서 균형을 찾아왔던 것이 국회 관례였고 그렇다면 여기서 민주당도 마치 물론 이제 지금이 민주당의 시간이고 민주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들떠 계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도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어제 여당 불참 속에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얘기도 했지만 총선 민심이 거대 야당이 폭주하라 이런 거는 아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전 동의하고요. 다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쨌든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시간은 맞지만 민주당이 너무 지금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과정들이 지난 21대에서 지탄받고 국민들께서 정치 혐오를 늘어갔던 것, 정치의 기능이 마비됐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마지막에는 그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설득의 시간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대화하고 또 그러한 어떤 태도를 좀 보여주셔야 우리 정치가 앞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계속 이제 그 날짜가 계속 번복이 되고 있고 그 검찰 쪽에서는 출정 기록을 보면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의 진실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그 이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것과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적인 측면에서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글쎄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전 부지사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속해서 바뀌었었던 적도 있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을 넘기면 여러 가지로 사태가 훨씬 더 커지고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물론 이제 가장 최적의 안을 찾아내야겠지만 어떤 시기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정 갈등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있는 포천 가평도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가 있고 이것이 지역 의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특히 이 지역에서도 국민 여론이 높은데요. 다만 또 의사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치라는 것이 타협하는 것이고
의사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또 저희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 지점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타협점을 잘 찾아가는데 야당도 여기서 대화해 주시고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고 타협할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맡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저 자전거를 좋아해서 근 20년째 거진 매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 갈 때도 항상 자전거를 갖고 다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편리하고 즐겁고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라든가 런던, 코펜하겐 등 그 외국의 선진 도시들은 그간 도로의 교통 체계를 과거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다가 많이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도 증등시키고 그다음에 도시의 경쟁력도 높이는 그런 그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정책이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 외국의 예를 든다면은 자전거로 통근한 사람들한테는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갖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돼서 하루에 10km 정도를 갖다 출퇴근하게 된다면은 1년에 약 63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 이용 부담률이 2%였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는 매우 우수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친화 도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다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의 후대에게 살고 싶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아직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고 곳곳에는 미세먼지 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나흘 만에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지만 앞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다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오늘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경상남북도는 오전까지 매우 나쁨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 고구인 오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뿌옇게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전국이 6도에서 19도 분포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고 평년 기온을 1, 2도 정도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부산 23도, 서울 24도, 강릉 25도, 대전, 광주 26도, 대구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 예년 기온을 2도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아침에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새벽에 그칠 전망입니다. 비가 오면서 날씨는 다소 서늘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오늘 조국혁신당 김준영 비례대표 당선인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등 현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준영 당선인은 정치학 교수 그리고 차관급 국립외교원장을 지냈고 2018년엔 남북미 1.5 트랙 남측 간사를 하면서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김 당선인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준영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총선 최대 이변으로 꼽히는 게 조국혁신당 돌풍입니다. 12석 의석 확보했는데 예측하신 수치인가요? 네, 감사하게도 12석을 받았는데요. 원래 처음에 목표는 10석, 우리가 늘 얘기해왔습니다만 10석이었는데요. 네. 중간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호응이나 여론조사가 잘 나와서 내심 조금 더 기대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중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했던 것보다는 많아졌는데 나중에 이제 추이보다는 생각보다는 한두 석 정도 달랐다. 최대치는 아니었다. 그래도 네네네. 자, 그래도 두 자릿수 확보하셨어요. 12석 예, 의석 확보하셨는데 여기에 담긴 민심은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 심판을 얘기했고 지금 윤 정부의 실정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고용보호로 삼았던 3년은 너무 길다가 여성 인쇄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 좀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8석이 부족한데 이거 뭐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채울 수 있는 확률은 한 몇 퍼센트로 보세요? 저는 언론의 관심과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요. 네네.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모으는 방법이 있고 또 교섭단체 규정을 내리는 방법이 있죠. 완화하는 방법이 있죠. 예. 예. 거기에다가 지금 정당들이 실제로 저희가 3당입니다만 제3당입니다만 민주당도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도 다 비례정당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전혀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민주당과 좀 미묘한 기류도 감지가 됐어요. 뭐 약간 경쟁 관계라 그럴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조국 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도와줄까? 이런 그 갸우뚱하는 시선도 많은데 이거 도와줄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 민주당의 찐 당원들이 이제 민주당을 더 지지해서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비례정당에서도 우리보다 한 석이 더 많았나요? 두 석이 더 많았나요? 네.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네네. 두 석 많았죠. 예. 사실 경쟁 갈등 좋은 경쟁이었고 경쟁 정도로 표시할 수 있지 갈등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 후에도 그 부분은 당내 논의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무조건 이제 경쟁 관계로 갈 때니까 교섭단체를 내릴 거다 이쪽으로 대세라든지 그게 우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다 민주당의 문제니까 제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네. 자, 이번엔 개혁신당 얘기해 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아직 조국혁신당의 정책 지향점을 자기가 잘 몰라서 정책 연대 여부 이런 거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요. 네네. 아마 구상 속에 대표의 구상 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자, 조국혁신당 하면 검찰개혁, 정권심판 이런 일종의 원포인트 정당 이미지 떠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 편입니다. 1호 법안이 한동훈 특별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만의 좀 폭넓은 그 정책과 민생 이슈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확장성의 한계라고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소위 말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다양성이 축소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들고 나왔던 게 이제 정권 심판이었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검찰에 너무 집중적인 권력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교나 지금 복지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 검찰의 실정이 민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외교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특히 사회권 선진국의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두 개 그러니까 검찰 독재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권 선진국 부분은 양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 부분, 그러니까 신생정당 지금 두달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외교 부분의 지향점 같은 것도 생각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하나하나씩 체비를 갖춰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외교 관련 개별 어떤 현안은 제가 서너 가지 질문 뒤에서 좀 드릴게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좀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이 이제 국내선 일반석 타자는 이제 당 방침 정해진 뒤에 조국 대표가 그 비교적 최근에 비즈니스석 이용했다 이런 게 또 알려졌어요. 뭐 본질적인 큰 문제라고 보진 않는데 또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도 워크숍에서 있었고요. 네네. 그게 이제 전반적인 취지를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특권 의식으로 보였던 부분을 국민 보기에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몇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랄까요? 결의 같은 것이었고요.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되도록이면 탈지 말아였고요. BJP 전용석 이용하지 말자였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제공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네네. 왜냐하면 급하게 업무를 해야 된다든지 일이 있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좌석이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그게 적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절대로 안 된다. 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세 문제나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당대표 비서실장이 조국 대표의 쓰레기 버리는 사진 등 일상 모습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 왜 올린 걸까요? 그러니까 자세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즈니스가 사용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보는 사진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사진을 지켰다 어떤 자세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요. 옛날에 알고는 있었지만 친분이 없으니 굉장히 소박하십니다. 네. 자. 전화 연결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계속 이어갈게요.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판결 나오면 이제 국회를 떠나게 되고 조국 대표 없는 조국혁신당은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민주당에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내놓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려는 당연한데 너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네네. 조국 대표님이 이제 핵심이고 그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를 하고 계신데요. 이 당을 만들기 전에 이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함이 있지만 현행을 준수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동지들이 뒤에 이제 이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전체 11명의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흡수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적어도 생각합니다. 네.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야권 인사인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이 검토됐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좀 놀랐지만 동시에 이래 두 분을 보면 나름대로 여권과의 지금의 여권과도 연결된 분들이고 그런데 그 방식이 저는 이게 좀 소위 말하는 방정책이거나 야권과의 협치라기보다는 다른 분들도 몇몇 분들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대표를 만나서 이 분위기를 하고 야권 대표들에게 이 부분에 하나의 방식으로 제안이 됐다면 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국무회의 발언이나 전체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야권에 대한 이관계라든지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무기가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는데 여기서 김한길 총리 카드,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 홍 시장이 이제 그렇게 뭐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뭐 당내에서 이미 이제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부분에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마찬가지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이 총선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변화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야권과의 협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면 잘하겠다.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권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자,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 변화에 대한, 왜냐하면 총선의 뜻이 분명한 거잖아요. 총선 결과의 뜻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국정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씩 없어지면서 그게 다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27%, 잘 못하고 있다 6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조국 대표와 만날 거라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나셔야 되는데 지금 나왔던 반응들은 조금 많이 미룬다든지 또는 매캐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내부 인사 개편부터 먼저라고 얘기하는 좀 긍정적이기보다 좀 부정적 기류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징후들에 반해서는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난다면 언제는 아마 조속히라고 하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떤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나면 좋다고 보세요? 단독 뭐 아니면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께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때는 오히려 뭐 직접 만나지 않으시거나 또는 만나더라도 여러 다자회담을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의 득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수회담 방식으로 1대1로 만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대통령이 좀 손을 내미셔서 이재명 대표도 따로 만나시고 조국 대표도 따로 만나는 게 맞지 않나. 또는 뭐 필요하면 3자가 만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외교 전문가시니까 지금부터는 외교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17일 전화회담 통해서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한미일 공조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 전화회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한미일의 거의 전념, 저는 다른 사안을 외교 사안이나 아젠다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력 투기했단 말입니다. 특히 네네. 이제 거의 작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은 역사상 최초로 이제 공동성명서까지 내고 안보 협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뭐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정상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방들과 이 부분, 그다음 대북 문제는 협력이 계속 진행되는데 거의 다른 외교는 지금 부재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외교적 변화 노선이 안 보인다는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성 타진하고 있고 북한 또 군비 지원 매개로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미사일 핵 관련 군사기술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외교 방향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첫째,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진영이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미국과 일본처럼 중국과 러시아와 친해지거나 안보 협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적대 관계로 가진 않아야 하고 관계가 악화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관리하는 그게 100% 관리되지 않더라도 이 지렛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실 북방의 3개국 북중로와 지금 거의 외교 부재거나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영을 넘는 진영을 크로스하는 그러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북한하고 일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도 좀 다자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 작년에 기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호스트 국가이고 한중일 3자 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넘어갔고 5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난 2년과는 달리 대통령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좀 진전시키는 그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 당선인께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한미 관계에도 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이미 이제 그 첫 번째 임기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FTA 압박이라든지 무기 구매라든지 특히 주한 미군 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다시 재선이 된다면 불거질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처럼 한미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대중 견제 역할을 우리한테 맡기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거칠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여러 유세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냈거든요. 특히 이제 분담금 같은 경우에 현에서 6배로 올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보조금을 이미 이제 삼성이 받기로 했는데요, 그죠? 미국에 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보조금 약속이 트럼프가 되면 그거 다 안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가 하면 그 일방적 관계에서 우리가 훨씬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내가 국회에 입성하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니까요. 조국혁신당의 당기조회를 따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례니까 저는 이제 직능 대표이기 때문에 제 외교 분야를 통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뜻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내용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일 재무장관이 어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죠. 네, 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전에 만났고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제 우리나라 기재부 장관이죠. 네네. 그리고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 또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거든요. 이 한미일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내놓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면은 이제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은요. 작년 8월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었죠. 그때 각 나라 정상들이 세 나라가 경제 협력을 좀 해보자 이런 공감대를 이뤘었거든요. 근데 그 동안은 이 관계가 뭐 한미 아니면 한일 이런 식으로 양국 간의 협력만 주로 있었는데 그때 작년 8월에 캠프 데이비드 이 회동을 통해 가지고 3국 차원으로 좀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상들이 이제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장관들이 재무장관들이 어제 이제 만나는 그런 회의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느냐 이게 관심들이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원화와 엔화의 평가절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은 저희도 이틀 전에 한번 짚어드렸었죠.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특히 이제 3일 전에는 장중에 1,400원을 돌파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좀 견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여파가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좀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좀 걱정이 있는 상태인데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중동 불안까지 겹쳐 있는 상태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엔화 가치도 같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엔달러 환율도 34년 만에 154엔대. 그러니까 이게 역대로 굉장히 높게 치솟은 그런 상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 문제가 한국과 일본의 공통의 현안, 가장 큰 경제 현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세 나라 장관들이 모여서 이 논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미국한테는 별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에만 문제가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한일 재무장관이 양자회담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공동으로 구두 개입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요. 그리고 나서 세 나라 장관이 같이 만난 다음에 선언문을 낸 건데요. 여기엔 또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 미국도 이 문구를 담는 데 동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시장 경제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증시든 뭐 외환시장이든 이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이런 인식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다라는 게 좀 주목되는 내용입니다. 네. 공동선언에 중국을 겨냥한 듯한 내용도 포함됐죠? 네. 표현을 먼저 좀 전해드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잉 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좀 얘기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네. 일단 과잉 생산 문제를 지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건데 직접 언급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네. 이게 왜 중국이냐? 이제 최근 상황을 보시면 이게 중국을 콕 집어서 한 얘기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이 너무 과잉 생산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쭉 해오고 있었고요. 예, 예. 특히 옐런 장관이 지난 3일에 중국 베이징을 갔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는데 그때 미국에서 또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이 너무 과잉 생산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어제 공동선언문 내용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만났을 때 미중이 만났을 때 두 나라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으로 자국과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가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중국이 지금 자국 내에서 너무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오는 것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로 굉장히 값싸게 팔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차 아니면 태양광 패널, 철강, 배터리 이런 품목들을 아주 헐값으로 중국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거의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미국은 너네 자꾸 이러면은 우리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강력 대응을 시사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중국이 이렇게 값싸게 해외로 밀어내고 있느냐?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원래 중국 경제를 쪄받쳤던 게 건설 투자 같은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근데 뭐 부동산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 뭐 부도나고 이런 상황들이 잘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연쇄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안 좋습니다. 내수 네네. 부진을 겪고 있고 이걸 버티고 넘어서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물건을 막 찍어내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렇게 물건을 막 찍어내는 상황에는 중국 정부가 뒷배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도 엄청 많이 주고요. 또 저금리로 그 금리 낮게 해서 대출로도 팍팍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입장에선 생산 비용이 줄어들어서 저가 제품을 만들어내기가 좋아졌고요. 또 너무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걸 밀어내기 수출로 하면서 일종의 해외에서는 덤핑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 어떻게 보자면은 소비자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로 놓고 보면은 미국의 판단은 이런 행동들이 시장을 자체를 교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할 때 저가 공세를 하게 되면은 일부 기업들은 못 버티고 이제 도산하거나 이제 파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다른 나라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선 이런 대응에 나선 거고요.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저가 경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부 기업들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가격을 또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격을 올려서 뭐 일종의 독점 체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칼을 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어서 한미일 3국도 이 문제를 같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공조에 나서면서 중국을 좀 포위하는 그런 그림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일의 이런 압박에 중국이 대단히 불편할 텐데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까? 일단은 입장을 안 내놨는데요. 이 한미일 공동선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란 표현은 없어요. 그냥 다른 국가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내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아까 미국이 이미 지난 3일에 가가지고 한번 이 문제 지적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를 않았었는데 그 앨런 장관이 지적을 하니까 리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공정 경쟁, 개방, 협력 이런 시장 경제의 기본 규범을 준수해라. 그리고 또 경제 무역 문제 이런 거 정치와 안보화하지 마라.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장 경제 되게 자국 내에서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선 또 너희들 너무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좀 내놓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 문제는 시장과 글로벌 비전, 경제 법칙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 경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왜 자꾸 끼어드느냐 이렇게 맞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들의 보호무역주의를 너무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중국을 그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 대선 레이스도 미중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대선 후보들이 그 중국 때리기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두 명의 후보가 있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두 사람이 모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선이 11월인데 지금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서냐면 경합주 후보로 꼽히는 곳이 바로 러스트벨트예요. 이게 미국 중서부랑 북동부 주변인데 그냥 러스트벨트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쇠락한 공장지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자국 산업을 살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계속해서 그 중국의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기존의 7.5%인데 25%로 3배 이상 인상하다 해라. 이렇게 지시도 내렸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게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인데 이 정도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게 나선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관세맨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이에요. 옛날에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스스로는 관세맨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23일에 중국 방문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할 거라서 또 다른 또 갈등 양상이 하나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 키워드를 알아보는 이종훈의 정치공부 시간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여당을 압박하면서 특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치공부 키워드 특검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특검 그러니까 특별검사죠. 특검은 무엇인지, 검찰청 검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이 공정한 수사가 좀 아니었던 것 같다.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예. 이제 이런 경우에 국회 요청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이제 야당이 되겠죠. 요청으로 임시로 구성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수사하는 검사, 그리고 그 검사와 함께 일하는 그런 이제 수사 기구를 이제 가리키는 거고요. 뭐 평상시에는 뭐 아시겠지만 검찰청의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합니다만 그 수사에 대해서 신뢰가 좀 안 간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임명하는 특별한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은 특별한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특검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의 특검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법은 1999년 9월에 제정한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검법입니다. 그전에도 사실 뭐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내에서 국정조사 이거 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극복하는 차원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이제나 유럽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그런 걸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논의는 꽤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도입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첫 도입이 이때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상설특검제도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특검 도입만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필요하다면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2014년 3월 달에 제정한 것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 수사 대상, 임명 절차 이런 거를 이제 사전에 미리 정해둔 이제 그런 그 법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그런데 실제로 뭐 상설특검 이렇게 적용한 사례 한 사례밖에 없고, 그 이후에도 보면 주로 개별특검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1999년 하니까 제가 사실 그때 총리실 출입하면서 정치부 기자였는데 그 당시에 온로비 특검 이게 항상 그 기자의 그 보도에 머리를 장식하곤 했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 네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특검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이 있고 또 특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특검의 조건 뭐가 필요한가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특검의 개념 정의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및 임명,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등, 이걸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호에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헌정사상 첫 특검은 이른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옷로비 사건 특검입니다. 아무래도 네. 첫 특검이다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 있었던 것 같은데 옷로비 사건 특검 결과 어땠습니까? 네, 우선 옷로비 사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당시 외화 밀반출 혐의를 이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의 부인 이영자 씨가 이제 받고 있었는데 남편의 구명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회장이 받고 있었던 거죠. 혐의는. 혐의는 회장이 받고 있었던 거고요. 그 부인 이영자 씨가 남편의 이제 구명 차원에서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로비를 이제 했다. 이런 사건인 거고요. 특검법이 수사 결과 이 이영자 씨가 남편 구명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그 회사입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옷로비를 시도를 좀 했다가 그 옷값 1억 원 정도 상당의 대납 요구도 뭐 거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로비를 포기한 것이 사건의 본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은 그런 이제 그 수사였고요. 당시 특검 결과를 비교해 보면 요즘 특검하고는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특검이 직접 기소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초기였고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이제 그 검찰 쪽에 넘기는 이제 그 역할만 이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시민단체 뭐 경실련이라든가 참여연대 모두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한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던 바가 있고요. 그런데 이 특검 수사 내용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 이후에 대부분 또 이렇게 무죄 판결을 수사 결과를 좀 뒤집고 그 때문에 무죄 판결이 좀 연이어 이제 나오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용두사미 특검이 됐다 이런 평가도 좀 받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첫 특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소기의 성과는 거뒀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25년 전 특검이었는데 네. 제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옷로비 수사의 유일한 성과가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 한국 이름을 밝혀낸 거다. 그런 비아냥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네네. 자, 지금까지 출범했던 특검을 찾아보니까 10여 회가 됩니다. 그중에는 대표적인 이제 성공 사례도 있을 것이고 실패한 사례도 있을 텐데요. 먼저 평론가님이 꼽는 성공한 특검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특검 관련해서는 언제나 끝나고 나면 뭐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아예 기대에 못 미쳤다 뭐 이런 평가가 늘 엇갈리고 있고 네. 또 당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좀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뭐 저의 판단이 아니고 그나마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특검 네. 이른바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혐의를 이제 다 규명을 했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롯해서 국정농단 관련자 50여 명 기소를 했고 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특검 결과가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한 사안 대부분이 이후에 또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한 특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 특검도 사실은 이후에 박영수 전 검사가 아시겠지만 50억 클럽 논란에 휩싸이는 바람에 네. 좀 의미가 퇴색됐다 이런 또 평가가 그건 있죠. 또 이제 본인에 대한 그 평가이기 때문에 약간 별도긴 한데 여하튼 반면에 이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특검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건가요? 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제 이른바 BBK 특검입니다. 2007년 12월에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공포가 됐고 정호영 특별검사가 이제 수사를 했고 당선자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 둘러싼 이제 의혹, 뭐 주가 조작, BBK 관련 의혹, 도곡동 땅, 뭐 다스 주식 소유 여부, 뭐 상암 DMC 특혜 의혹, 뭐 이렇게 이제 쭉 나눠서 수사를 다 진행을 했는데, 근데 모두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사검사 회유, 협박
또 논란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지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에 결론을 내렸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게 검찰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또 완전히 이제 그 다 뒤집어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 바람에 이 특검 이제 과연 이제 이게 의미가 있었느냐, 무용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특검팀에서 활동한 적이 있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2007년 BBK 특검 때 네네. 이제 참여했던 바가 있고요. 또 그 2016년 박영수 특검 때도 또 참여를 했죠. 그 당시엔 수사팀장으로 발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때 이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사건을 이제 전담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에 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에 역대 최악 평가를 받는 BBK 특검,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영수 특검 모두에 참여한. 둘 다 참여했군요. 그런 특별한 또 이력이 있네요. 네네. 특검이 출범하기 위해선 수사 대상을 특정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검 추천 방법, 수사 대상, 범위 놓고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곤 하는데요. 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쟁점이 뭡니까? 예, 기본적으로 뭐 이제 개별 입법으로 하더라도 네. 사실은 뭐 이제 그 상설특검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유사하게 다 이렇게 법 조항을 구성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두 가지 점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매일 브리핑을 하도록 이제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이제 그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것. 네. 이것도 독소 조항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사항 다 기존 특검법에도 다 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야당은 좀 말도 안 되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발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특검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정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상설특검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상설특검 어떻게 진행돼 왔습니까? 예, 이 상설특검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 놓고도 네네. 그 이후에도 보면 별로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한 사례 세월호 특검 때만 이제 그 상설특검법 적용을 했고 네네. 나머지 경우는 다 개별 이제 입법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상황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되고 특히 이제 야당이 아무래도 특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야당들이 이 수사 좀 중립성을 나름 이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제 추가 조항들을 좀 이제 넣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당은 또 반발해가지고 이제 이게 논란이 길어지고 뭐 이런 식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상설특검법을 뭐 좀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향후에는 가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좀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군포에서 부곡 부근, 다시 마성터널에서 양재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남한산 일대로 더디게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오늘도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로 정체 길어져 있는데 이 사이 서강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4차로가 막혀 있는 만큼 부근 정체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봉천터널 안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금요일 코너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운전 면허 업무를 총괄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일부 운전자의 면허증 정보 등이 유출됐다면서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이제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면허를 갱신하려면 꼭 이 사이트를 통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대부분의 신상 정보가 이거 저장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에 일부 이 운전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추가로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추가 인증 과정에서 전혀 다른 사람 정보를 입력했는데도 로그인이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 조직이 이런 이제 허술한 점을 이용을 해서 뭐 운전면허 번호, 증명사진, 휴대전화까지 설치해 갔다고 합니다. 현재 파악된 게 한 수십 명 정도고요.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더 피해가 커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이게 급기야 문해력 논란으로까지 번졌다고요. 평범한 이제 배우 모집 안내문을 이제 올린 겁니다. 구독자 한 180명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한 채널에서 180만 명. 180만 명을 보유한 이제 채널에서 다양한 이제 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겠다며 배우 모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범해요. 근데 이제 모집 인원에서 문제가 된 건데 통상 채용 공고에서 저희가 한 명이나 이제 9명 정도 그러니까 한 자릿수를 뽑겠다라는 의미로 동그라미 명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원래 그렇게도 하긴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일부 네티즌이 이걸 영명으로 받은 거죠. 사람 놀리냐? 네. 그래서 뽑겠다고 해놓고 영명은 뭐냐 이렇게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이제 글을 올렸고 또 이제 여기에 재반박을 하는 댓글이 달리면서 2,000개가 한 번에 넘어갈 정도로 정말 좀 심하게 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태가 과거에 사흘 나흘 논란. 그러니까 사흘의 사를 사자로 오해하는 이제 또 누리꾼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심한 게 뭐 마음이 되게 간절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심심함을 무료하다라고 또 받아들여서 놀리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해력 논란까지 지금 벌어진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배달료 문제가 계속 시끄럽습니다. 전국 치킨집 대표들도 배달앱 수수료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네, 전국 5대 치킨, 뭐 BH치킨, 교통치킨 이 전국 브랜드 점주들 대표 5인이 입장문을 낸 건데 그러니까 이들 입장은 원가도 상승되고 있는데 뭐 배달의 민족 쿠파인츠 이런 배달앱에 내야 되는 수수료 이 배달비 부담이 너무 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장사를 아예 접거나 치킨 가격을 최대 4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달앱의 이 일방적인 요금제 자체를 전면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온라인 반응은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치킨 값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왜 배달앱 핑계를 대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게 동물 학대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마스코트처럼 사랑받던 거위가 있었는데요. 그 거위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건국대학교의 호수에 살고 있는 이제 거위가 건국대 이제 거위라는 뜻으로 건구수라고 불리면서 이제 정말 사랑받고 있는 그런 동물인데 이 거위를 이제 몇 차례 이제 폭행하는 남성 사진이 온라인으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동물자유연대가 이거 공개한 건데 남성이 머리를 바닥에 닿을 만큼 정말 계속 때리고 있었고 거위가 반격을 해도 그게 힘이 센 남자 성인이 때리면 반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이제 피까지 흘리는 그런 영상이 정말 동물 학대네요. 네,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현행법상 사실 뭐 필요한 방식이 아니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히면 뭐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불교하면 엄숙하고 진지한 이미지 떠올리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재미있는 불교를 내세우면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서요. 저도 불교를 떠올리면 법당에서 스님들이 경전을 읊으시고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이제 고개를 뭐 숙이시거나 이제 기도하는 이제 엄숙한 분위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클럽 행사처럼 되게 이제 뭔가 활발한 공연 사진이나 영상이 이제 떠돌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이게 실제로 불교 박람회 행사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DJ가 공연하듯이 승려복을 입은 승려분이 이제 랩처럼 경전을 읽고 춤까지 막 유도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 승려는 아니고 KBS 공채 개그맨 출신 이제 방송인인데 법명도 실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즐기듯 경전을 이제 좀 베풀자 뭐 이렇게 됐고요. 이런 공연형 경전 행사 말고도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저희가 뭐 1박 2일로 템플스테이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 템플스테이 하면 조용하게 뭐 시간을 보내고 뭐 뭔가 이렇게 그런 건데 30, 40대 미혼 남녀들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최근에 유명한 그 짝 프로그램 그 나는 솔로를 패러디해서 나는 절로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 모집하셔가지고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40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젊은 세대의 관심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새로운 방식 계속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른 종교에도 이런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거리 위를 빠르게 달리는 배달 기사들을 볼 때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조마조마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이달에만 배달 기사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 논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배달기사 분들 달리시는 거 보면 도로에서 진짜 사고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빨리 달리시게 되는데 이게 한 건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배달을 해야 이게 자기 임금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달에만 음식 배달하던 기사분 3분이 도로에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숨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배달 오토바이 10대 가운데 4대는 위험, 과속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뭐 도로 위의 무법자라는 이제 오명도 당연히 불리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배달 기사들의 이 근무 형태, 그러니까 배달 업체들도 이제 근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도로 위에서 이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좀 안전한 배송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구독자 500만 명이 넘는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을 그 건립 추진하겠다라고 한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2021년에 대구에서도 그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뭐 반대 시위 벌이는 데 갈등이 좀 커졌었는데 실제 이 유튜버가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는 이제 한국인 이슬람 유튜버인데 실제로 인천에 땅도 계약을 했다라고 매매 계약서를 올리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구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상 뭐 공동주택 등은 없고 뭐 근처에 영종역, 뭐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대 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 논란이 커지니까 이 유튜버에게 땅을 판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8번째 뉴스입니다.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 통과했다고요. 네, 영국 하원이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 그러니까 이걸 2차 독에서 찬성하면서 이게 하원 심사 다음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3차까지 거쳐서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되면 이제 상원으로 이송이 되고 상원 최종 표결이 6월 중순이 되니까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 6월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2009년 1월 1일생, 그러니까 15살부터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도 일회용 제품은 안 되고요. 네네.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향, 포장, 판매 방식 자체도 이제 제한되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 법안에 담겼거든요. 사실 이게 영국이 처음은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이런 금연법이 처음 이제 시도가 됐다가 이후에 출범한 이제 또 보수 연정에서 이 올해 초에 이 해당 정책을 폐기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을 벤치마킹해서 영국 이제 하원에서 이 금연법을 추진하는 건데 영국 정부 이제 당국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인구의 한 10% 정도 되고 8만 명 정도가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선식품 등 주문하면 보통 보냉 가방에 담겨오잖아요. 보냉 가방 내놓으면 배달 기사분이 수거해 가는데
일부 몰지각한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라온 사진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신선 제품 보냉 가방을 이제 그때 수거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수거를 하셨나 봐요. 배달 기사분이. 근데 그 안에 뭐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 그러니까 사실 쓰레기를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 뻔히 알면서. 그래서 그 배송 기사로 수정되는 이제 글쓴이가 혹시라도 이런 일은 다신 하지 마라. 쓰레기통이 아니다라는 이제 당부의 글을 남기면서 이제 누리꾼들도 기본 상식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이제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랭킹 뉴스 지금까지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립대 총장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장들은 어제 건의문을 내고 의료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입 전형 변경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며 순조롭게 전형을 확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결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와 의료계, 의과대학의 뜻을 모아서 하루빨리 의대 정원 문제를 결론짓고 의정 갈등 사태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적절한 방안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후유증을 겪지 않으려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4월 19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연금개혁특위